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정의당과 한국당이 나란히 의석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창원 성산 선거에선 정의당 단일 후보인 여영국 후보가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달라진 PK 민심에 여당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통영 구성에서 큰 표차로 승리하고 창원 성산에서도 예상 밖의 선전을 하며 황교안 대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밤늦게까지 개표 결과 지켜보셨죠? 네네. 예, 글쎄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1대1 무승부가 됐네요. 예, 그게 갖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부분의 아마 예상대로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표차가 얼마였느냐. 저희 입장에서도 뭐 여론조사 직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아마 단일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봤었고요, 대부분.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후보도 못 냈으니까 아마 좀 뭐 격차를 얼마나 줄이냐 문제였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 아마 보궐선거가 대부분 보면은 집권 여당의 무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좀 더 심했거든요. 예. 보궐선거 예전에 뭐 연속 몇 패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선거였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승부였던 것 같다라고 보고요. 물론 민심이 이제 우리 그 민주당 측에 어쨌든 많은 의미를 줬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인사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청와대 대변인의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 민심을 자극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예. 앞으로 좀 많은 뭐 성찰을 통해서 예.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어제 낮에 그 투표율이 굉장히 유례 이상 높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창원 성산 같은 경우 20대 총선은 57%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52% 가까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논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저녁에 결과를 보면서 이게 그 결과적으로는 1대1 무승부고 그다음에 뭐 정의장이 신승을 해서 가져갔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그 따가운 민심에 표출된 것 아닌가. 그래서 투표율이 저렇게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500표 차이로 이제 아깝게 자유한국당 후보가 낙선은 했지만 그것도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지 않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 높은 투표율 그다음에 약간의 표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간의 표차, 사실 이 창원 성산에서 개표가 99.8%가 된 상황에서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네네. 이렇게까지 개표가 다 된 상황에서 뒤집어진 본 적 있으셨나요? 많지 않죠. 더구나 어제는 이제 그 출구조사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구조사 예전에 있으면 출구조사와의 격차를 보는데 사실 어찌 보면 그 지역이 또 합치면 운동장이 있는 그 지역이라 그래요. 물론 뭐 운동장에 오신 분들이 그 지역 분들은 아닐 텐데 지금 화면 보시면요. 저게 3시간 동안 저런 표정이었습니다. 여영국 후보 선거 그렇죠. 사무실 계속 뒤지고 있었습니다. 예. 계속 뒤지고 있었죠. 계속 뒤지고 있다 막판에 아마 역전하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예상은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물론 선거라는 게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번 선거가 저거는 창원 선거는 아마 오히려 고 노회찬 의원 대 황교안 대표의 선거 아니었나. 두 분이 또 뭐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황교안 대표도 여기에 올인했거든요. 거의 가서 이제 그렇죠. 원룸 숙식하셨고 그리고 노회찬 대표님도 어쨌든 이 지역에서 뭐 당선도 되셨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정의당이 사실은 뭐 약간 군소정당이긴 합니다만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고 또 높은 투표율이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사전투표 제도가 좀 정착된 게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인들이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 샐러리맨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휴일이 아니면 투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좀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게 많은 저는 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보가 결집한 게 아니라 뭐 보수도 물론 했겠지만 이 진보 보수의 어떤 양상이 이번에 그 창원 성산을 보면서 많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PK 지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창원 성산이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그 정의당 후보가 강세일 수밖에 없고 역대 선거에서 쭉 그렇게 후보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보면은 그 표차가 13,000표 정도 표차가 났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당선되던 해에 강기훈 후보가 이제 그 당시엔 여당 후보로 나왔을 때 13,000표인데 지금 500여 표 나왔고 그다음에 투표가 있기 직전에 대통령 지지도가 긍정평가가 31%, 그다음에 부정평가 62%로 경남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고 당 지지도도 민주당 25, 자유한국당 33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거의 근접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실망감 그리고 그 민심의 경고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500표가 그 바른미래당 후보가 가져간 표, 그다음에 대한애국당 후보가 가져간 표가 합치면 한 6천, 7천 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향후 그럼 그 보수 야당이 제대로 해서 내년 총선 계기로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민심을 흡수해서 표로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여준 그런 선거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단일화 이후에 여영국 후보 쪽으로 얼마나 과연 표가 옮겨갔을지 그건 예측이 좀 가능합니까? 그걸 뭐 수치로 내본 건 아닌데요. 예. 이번 이 선거 결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투표율이 같아요. 51.2%로 참 우연히 일치치고는 그만큼 어찌 보면 보궐선거가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전 투표에 아마 우리 당 지지자들, 셀러리맨들이 아마 투표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나마 그래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의당 말고 이제 대한애국당과 뭐 바른당도 있었지만 또 민중당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사실 그중간 쭉 그 출마를 해오신 분이에요. 예전에 40% 이상도 투표하셨고, 그래 본다면 단순히 이제 그 뭐 만약에 대한애국당이 출마 안 했으면은 뭐 바뀌겠느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 뭐 당 대표님도 가서 많이 지원 의사를 하셨고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어쨌든 단일 후보의 효과를 낸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어제 저기 여영국 후보 당선 소감 이야기할 때 떨어진 후보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정작 민주당 쪽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아, 들어보니까. 그래요? 뭐 자세히 못 보지 들으셨습니까? 못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 뭐 교섭단체가 되고 이런다 그러면 뭐 개업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하는 데는 아마 공동으로 할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중당 후보와 단일화 실패했던 부분, 사실 민중당 후보가 거의 4% 가까운 득표율을 얻어냈거든요. 바른미래당보다 사실 높은 득표율이었기 때문에 높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사실 격차가 좁게 아슬아슬하게 뭐 당선이 되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해석상 바른미래당 후보나 대한애국당 후보의 표를 얘기를 했지만은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은 그 이쪽 민주당 후보도 4% 예. 정도 나온 게 많은 영향을 미친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게 그 양쪽 진영에, 그러니까 1, 2위 후보 양쪽 진영에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최대한 양쪽이 다 결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 여론조사로 나온 걸로 보면 민중당 후보가 최대한 10%까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4%라고 하면 양쪽 진영으로 어쨌든 유권자들은 옮겨갔다. 최대한 결집을 한 결과이고, 이쪽 보수 진영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 정부나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 대한 예. 그 경고성으로 민심이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이 단일화 시도가 내년 총선에서도 이런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뭐 사실 이번 이 단일화가 좀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네. 내년 총선에서도 그러면 진보 진영 단일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공장 어쨌든 노조 조직률이 많고 그동안 또 단일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했을 때 이겼고 단일화 못했을 때 졌던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당연히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선거제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선거제 변수도 물론 있습니다. 선거제 변수 있는데 선거제는 사실은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거라 그전에도 보면 지역구에서는 뭐 단일화를 하고 정당은 각자 가는 식으로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뭐 어찌됐든 권역별이든 비례대표를 하면 그건 정당 투표는 그제 가져가는 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거제와 직접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 단일화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통영 고성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양문석 후보 통영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에도 인구가 많잖아요. 훨씬 그렇죠. 뭐 소지역주의 얘기도 그쪽에서 뭐 네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정식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 여러 가지 좀 악재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득표를 못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여당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당에서도 그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러니까 뒤집기 직전까지는 갔었지만 사실은 뭐 쉽지 않다고 보면 예전에 우리 당이 이게 탄핵 직후에만 어느 정도 좀 갭을 줄였고요. 10%대 이내로. 그 이전에는 사실은 거의 뭐 격차가 뭐 아주 많이 났었거든요. 10%대 득표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격차를 얼마나 줄이냐 문제인데 생각보다는 사실 격차가 많이 났다는 건 맞아요. 23% 정도 격차가 났으면 맞습니다. 예. 사실은 다음 총선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소지역주의에 기대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선거 전략상 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뭐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민생 문제라는 게 있어서 아마 내년 총선에는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양문숙 후보가 굉장히 전투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고 한 후보이지만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예. 그 후보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당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뭐 통영 고성 간의 그 소지역주의나 아니면 그 인물 대결이나 이런 영향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통영군수, 고성군수 다 민주당 후보가 맞습니다. 됐습니다만 지금 1년도 채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셨지만은 전략적으로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내년 총선 대비해서 예방 주사를 맞은 격이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 내년에 어쨌든 총선을 한다 그러면 과반이 목표거든요. 과반 목표라 그런다 그러면 일단 PK 지역이 1차적인 목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호남 또 이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아마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은 워낙 근소한 차이로 앞서기 때문에 뭐 의석을 갑자기 막 늘리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남과 결국은 부산 경남이 핵심적인 아마 그 대결이 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다 그러면 이번에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때는 많이 나왔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은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당 입장에서도 뭐 총선 전략을 짜는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 이번에 승리하셨으면 4연패 하셨을 텐데. 결국은 완벽한 아마 승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내년 총선 이제 그 다음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 어쨌든 예선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총선에서 결국은 과반을 득표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차후에 대선으로 가는 어떤 교두보 역할인데. 지금 계속 이번 선거가 이루어진 PK 지역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대의 혈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 지역도 뭐 혈투가 되긴 하겠지만 그건 정계 개편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뭐 민평당이든 이런 데 하더라도 우호적인 대결일 수 있는데 이제 PK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1대1 결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뭐 저희 당에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고민해야 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검승부는 일단 총선에서 좀 하는 걸로. 네네. 예. 그 청와대는 이번 보선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청와대 사실 장관 후보자 검증 논란이랄지 여러 가지 김우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랄지 감점 요인을 선거 직전에 제공을 했다. 사실 책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뭐 보궐선거라는 게 항상 여당의 뭐 유리한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나왔던 인사청문회 이거보다요,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그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 후보 중에 황제 유학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장관 후보들도 많이 걸치고 있어서 민심을 건드린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도 어려운데 뭐 10억, 20억씩 부동산으로 차익을 냈다. 그다음에 뭐 20억 이상 되는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 뭐 플러스 될 일은 없죠.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바로 터진 것이라서 저는 예. 뭐 우리 당에 충분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으로 또 선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역의 어떤 이슈도 있는 거, 지역 경제 문제도 있어서 뭐 플러스 요인은 아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한 만 2년도 채 안 됐어요. 그리고 뭐 햇수로는 전 3년 차지만은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 청와대에 대한 지금 경제 정책이나 뭐 인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좀 앞으로는 그 정책을 반영하는데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적인 성격보다는 사실은 정당 대결 그리고 그 이면에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경고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한석을 확보하면서 이제 민주평화당과 다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과거와 비교하자면 지금도 상황도 좀 달라진 부분이라서 지금처럼 한석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교섭단체 구성할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거든요. 위원장 수, 무슨 간사 수. 예. 근데 지금은 이미 하반기 원 구성이 끝난 상황이고 내년 총선까지는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작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뭐 다시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 정치권 내에서도 변화를 모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지금 현재 있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일리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서 꼭 지난번처럼 교섭단체를 구성할 거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 저는 질문, 조금 달리 보고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아마 이제 바른미래당의 국민의당 출신들과의 나중에 뭐 합당이라든지 연합을 생각한다 그래서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국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원구성 문제도 있지만 뭐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럴 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교섭단체가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커요. 어찌 보면 정의당이나 뭐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제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찌 보면 캐스팅 보드로 역할을 중간에 하고 있잖아요. 예. 교섭단체가 돼서 그 협상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럼 저는 뭐 충분히 그래서 정동영 대표도 열심히 유세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저기 네. 노회찬 뭐 의원과의 인연도 있지만은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충분히 교섭단체 되고 안 되고가 어쨌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과 연대 문제는 장래 일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예. 교섭단체를 하냐 마냐는 당장 눈앞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바른미래당 잠깐 했잖아요. 민중당보다 더 표가 안 네. 나왔어요. 3.57%인가요? 그 정도, 예, 그 정도 나왔잖아요. 3,300여 10%는 감히 뭐 엄두도 못 내고 5%도 넘지 못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현주 의원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견됐던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른미래당 안에 구성원들이 너무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회의감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이번에 표로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상주하면서 계속 선거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당 지지율에도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득표를 보인 게 결과적으로 향후 이제 바른미래당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10% 되지 않으면 뭐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미래당 안의 내부의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원 성산에서의 500여 표 차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현 대변인께서는 경남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내년도 수도권,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굉장히 박빙 지역으로 승부가 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500여 차 표로 진 것을 자유한국당도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보수 통합을 원하는 의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궁극적으로 내년에 총선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국민들이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 성산은 진보 정당 1번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손학규 대표도 사실은 정치를 오래 해본 분인데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이게 내년 총선을 두고 단순히 확장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한 겁니까? 굳이 해석을 하면은 저는 손학규 대표 개인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단식을 하면서까지 이제 다당제 얘기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손 대표께서 그러니까 국회는 협치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당제 구도가 정착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정치 이력과 경험을 쌓아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더 무슨 자리를 원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여야가 또 총선 모드에 돌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서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측에서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연히 질문이 됩니다. 정계 개편 어떻게 또 이루어질 것인가? 좀 정계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아마 여당 측에서보다는 야당 측에서 먼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마 바른미래당 1번 타게 되겠죠. 지금 당 지지율도 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에서도 별 영향을 발휘 못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장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형태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보장을 못 하거든요. 정치적인 미래를 어느 정도 이 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어야 정치적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서 뭐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총선 직전에 뭐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흡수된다기보다는 독자 생존 모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지난번에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몇 분의 의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저는 총선
대한 목표가 조금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강한 그 친위 부대 성격의 당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 이제 거푸장은 이제 세대 교체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네. 그래서 그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 대해서 여당은 많은 그 비중을 두지 않을 테지만 제가 볼 때는 이쪽 보수 야권 진영에서는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꼭 뭐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그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그 보수 통합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자처하고자 하는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은 좀 향후 지금 현재 이제 구성되어 있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 주까지 이 문제가 이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7일 정도에 그렇죠? 네네. 하면 재정부 요청 기한이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8일 정도 임명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방문 전에 아마 네네. 모든 걸 정리해 놓고 가실 것 같은 그런 이제 계획인 것 같은데 오늘 국회 운영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아마 오후에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지금 처음으로 데뷔전을 하는 그렇죠. 거고요. 물론 네. 조국 수석은 관례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네, 안 이렇게 나오기로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윤두한 수석도 나오고요. 네. 조현옥 수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인사 관련 얘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포커스는 조현우 수석하고 이제 윤두한 소통수석한테 집중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 문제와 그다음에 그 외 설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뭐 총선이 아니라 보궐선거가 끝났고 지금 나오는 뭐 두 분 뭐 박영선 후보라든지 지금 김현철 후보 그 문제도 있지만 저는 박영선 후보가 아마 뭐 자질 문제라보다는 아마 이제 그 황교안 대표를 공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같고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위장전입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 마인드, 대북관 이런 부분을 삼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야당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임명 뭐 하는 거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청와대에 대해서 당연히 뭐 야당에서 공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분 낙마하신 분들도 보면 뭐 5대 원칙이라든지 7대 원칙에 아주 위배되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 근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좀 계량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준을 세우기가 예. 예를 들어서 뭐 2채, 3채, 2천만 원, 3천만 원 외제차 아니냐, 기냐 이런 걸 사실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사실 이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이 결과를 가지고는 큰 변화가 없을까요? 만약에 선거 결과가 2대 0의 그 야당의 승리로 나타났으면은 그 청와대가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요. 지금은 형식적으로나마 1대1 무승부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그 임명 강행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 라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책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 굉장히 많은 데미지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청와대 참모라면은 어떤 선이든 그 자책성의 문책이나 아니면 그 자진 퇴진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향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이끌어가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 청와대 계셨잖아요. 그 지난번에 월요일 날 수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관련 이야기 전혀 하지 말씀 안 하셨죠. 않았죠.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이번 위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 인사 검증의 문제, 공직 기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조국 수석 내지는 조현호 인사수석이 무언가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노영민 실장께서도 솔직한 사과 내지는 이런 그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지 그 지금의 정당 대변인이나 혹은 뭐 청와대 소통수석이 그간에 했었던 것처럼 국민 인식하고는 좀 괴리가 된 말씀들을 하면 오히려 불이 좀 더 붙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